유아체육론입니다. 유아체육론은 저희가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네. 유아체육론을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요, 유아체육론 같은 경우에, 그리고 노인체육론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유료로 제공을 한다? 그건 좀 무책임한 행위인 것 같고, 저희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아체육론이라는 범위가 있긴 한데 그 범위가 워낙 이따만큼 넓어요. 노인체육론도 이따만큼 넓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상을 제공을 하면서 저희는 그냥 알뜰하게 한 요만큼만 공부해서 그냥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한 75점에서 80점 정도로 합격하시라 라고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만점 받으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강의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바깥의 영역에서도 문제가 나오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냥 틀리시라고요. 틀리고 저희 교재 안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는 요 범위 안에서만 다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교재와 영상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올해 영상을 들었는데, 유료 인강 영상이죠. 유료 인강 영상을 들었는데 혹시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들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정책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4년부터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뭐 인강 강사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인강업체 2개가 망하는 것, 문을 닫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무리한 약속을 했다가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합격을 못하면 다음 시험에 다시 듣게 해주마, 이런 거요. 그런 약속을 했는데요, 뭐 세상의 모든 학습자들, 모든 수강하시는 분들이 다 선량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합격했는데 본인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계속 떨어졌다고 하고. 그래서 업체가 적자가 누적이 되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양질의 강의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지,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했다가 저희가 문을 닫고 교재나 인강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 카페에만 회원수가 지금 7만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입이 되실 텐데 그분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가장 좋은 강의를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네, 강의 반복해서 듣는 거 저희가 너무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해 주세요. 만점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라 라는 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때우라고요? 라고 하면, 그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졌던 그 경험들 있잖아요. 그리고 상식들, 이런 것으로 껴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아체육론 같은 경우에 90점 가까이도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생활하고 유소년 체육론, 아니면 생활하고 그리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 이런 것을 함께 2개를 다 따실 생각이 있다면 생활을 먼저 따시는 것보다 노인을 먼저 따시고, 생활을 먼저 따시는 것보다 유소년을 먼저 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쉬우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볼까요? 유아체육의 이해입니다. 빨리빨리 할래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옵니다. 유아체육의 이해의 앞부분, 유아기의 특징인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신체가 발달하는데 신체의 발달의 법칙은 어떻게 발달해? 그럼 유아들 머리 이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이 동물은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미숙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달하는데 머리부터 발달합니다. 머리가 커요. 그리고 중심에서 외곽으로 발달합니다. 몸이 먼저 크고요. 그리고 손, 발 이런 데 감각이 나중에 발달하죠. 크기도 나중에 발달하고. 그래서 애들 그릴 때 쉬워요. 얼굴만 이만하게 그리면 돼. 얼굴하고 몸하고 거의 사이즈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짧지. 그 다음에 이제 큰 운동 능력부터 작은 근육의 기능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손가락 근육 같은 게 제일 나중에 발달을 하죠.
신체 부위별 크기는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진 않는다. 같은 비율로 증가하진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태내기의 발달이라고 해서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빨리 할래요. 여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제가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 봤는데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유아체육론에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포층에서 내배엽 부분 안쪽이죠. 그런 게 이제 소화조직이라든가 호흡조직. 그 다음에 외배엽, 맨 바깥쪽. 거기가 신경이라든가 감각기관. 그 다음에 중배엽이 순환기관이라든가 뼈, 근육 뭐 이런 걸로 발달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태아의 움직임. 그럼 벌써 7주 정도 되면 꼬물락꼬물락 거리기 시작해요. 그 전부터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딸꾹질하고요. 뱃속에서 딸꾹질하고 그래요. 초음파 사진으로 찍으면 애가 이상한 얼굴로 정말 이게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들어있고 막 그러죠. 자, 뭐 하품하기도 하고요. 뭐 꿀꺽 삼키는 동작도 하고 뭐 이런데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여기도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신생아 때 발달하는 거, 출생 후에 2에서 4주 기간 정도를 이제 신생아기라고 하는데, 뇌가 커지고요. 두개골이 확장돼요. 머리가 계속 커져요. 근데 머리를 만지면 몰랑몰랑해요. 몰캉몰캉 합니다. 그래서 세게 만지면 안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손목과 손등의 뼈의 개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이 부분에 있는 뼈의 개수는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런데 신생아기의 성숙 과정에서 뼈의 개수가 증가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근육세포는 모두 발달된 상태로 탄생하는데 정밀하게 움직이진 않는 거고, 근육세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세포가 만든 그 근육 섬유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거죠. 그 세포는 다 발달한다는 거예요. 세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아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 아동의 운동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이때 성장을 잘 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빨리빨리 해도 돼요, 여긴. 자, 영하 4주에서 2세까지 신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길어지고요, 체중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기는 대부분 반사 움직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반사가 있어요. 얘가 반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신체 기능이 정상인가를 검사를 하죠. 뭐 발바닥 간지러 보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깜빡하는가, 그리고 이런 데 건드려 보면 애기들이 이 볼을 건드리면 그쪽으로 입을 돌리면서 쪽쪽 빨아먹는 흉내를 내거든요. 그런 것도 반사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 초기 아동기죠. 유아기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 과제를 발달시키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이 잘 조절되고 생리적 항상성. 여기 뭐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항상성이에요. 이 잘 이루어지더라. 중뇌 부분이 출생 시에 거의 완전히 발달하다. 대뇌피질인데 대뇌피질이 이제 사고력을 담당하거든요. 기억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건 4살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이때 지능이라는 것이 계속 발달해야 되고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언어학, 저는 언어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언어학에서는 예전에는 하나의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좋고 그 하나의 언어를 끝낸 다음에 다음 언어를 가르치는 게 좋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론이 좀 갈려요. 그래서 이때 한참 대뇌피질이 발달하고 있을 이때에 언어를 2개를 가르치면 그럼 모국어가 2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는 3개 국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라든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혹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부모님들이 외국의 분점이 있는 파견 회사가 있는 그런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 외국에 파견 근무를 나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견 근무 갔다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한 3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물론 이제 언제 왔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던 걸 좀 잊고 까먹기도 하는데 3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왔을 때는. 그거 보면 대뇌 피질이 계속 발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계의 수초라는 것이 수초수가 증가한다. 신경계 수초수가 증가한다. 뭐라는 것은 뉴런인데요. 뉴런에서 이렇게 뭐 돌돌 말려 있는 걸 여기를 수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가 증가한다. 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신경 뉴런세포의 개수가 늘어난다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두개골과 손이 빠르게 성숙해요. 이게 인간만 되는 동작입니다. 이거.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뭐 침팬지라든가 오랑우탄이라든가 걔네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인간만 되는 건데 이때부터 애들이 이제 이런 거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뼈는 10대 후반에서 중반에서 후반까지도 계속 발달해서 다리가 계속 길어지고요. 요즘 아이들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뭐 다리가 늘씬늘씬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의 성숙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진행되는 점진적으로 향상하고 감각기관은 취약 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발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발달하는 데까지 한참 걸려요. 그게 다른 동물하고 정말 큰 차이점이라면서요. 그리고 대근의 운동제어에 비해서 소근의 운동제어는 완전하지 않아서 정밀한 동작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의 방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공간인식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 전 아직도 오른쪽 왼쪽이 잘 명확하지가 않아요. 창피한데 오른쪽 왼쪽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시간도 지금이 몇 시야 이런 거 묻기도 하고 지금 밤이야 아침이야 묻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후기하던기, 여기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있는 겁니다. 후기하던기에는 감각체계, 운동체계의 조직화가 더욱 진전돼서 정밀해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자애가 남자애 때리고 다니죠. 왜냐하면 여자애가 더 크니까. 저는 여자애한테 맞은 적은 없어요. 여자애가 엄마처럼 절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뭐 다른 애가 저를 괴롭히면 제 짝꿍이 대신 막 싸워주고 막 그랬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달리기를 하면 여자애들이 절 이기는데 제가 여자애들하고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강자 앞에서는 약해져야죠. 그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자, 학습과 기능 면에서 발달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눈, 손, 눈발의 협응이 정밀하지 않아서 공 던지고 받는 거, 공 차도 헛발질하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건강 체력이 발달하더라 라고 하는데 심폐지구력 같은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최대 산소 소비량, 남성의 경우에 8세에서 20세까지 연령 증가에 따라서 계속 향상되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대략 14세부터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자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리고 여성의 산소 소비량은 남성의 한 75% 정도로 본다고 하고요. 자, 여기에 오류가 하나 있어요. 심박수. 출생 시에 120에서 140회를 뛰는데 1년 후에는 분당 이렇게 감소된다 그러는데 신생아기가 1년 후인데 이때 이런데요. 여기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고요. 신생아기에는 한 이 정도, 그리고 2세 때는 이 정도, 5세 때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심박수가 어른에 비해서 많이 높은데 저희 아들내미는 고딩이 됐는데도 왜 심박수가 100개가 넘을까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정도. 심박수는 성인에 비해 많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수 신생아기에는 호흡을 많이 쉬죠. 가벼운 얕은 숨을 쉬죠. 헥헥헥거리는. 그리고 성인이 될수록 깊은 숨을 쉬죠. 그 다음에 최대 심박수 가장 이제 맥시멈으로 심박이 뛸 수 있는 양. 그러면 유아기와 청소년기에는 이 정도,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군요. 그죠? 우리 지금 유소년 체형론을 하고 있으니까, 유아 체형론 하고 있으니까 요걸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인이 될수록 최대 심박수가 낮아지더라.
최대 심박수가 낮아진다는 건 운동을 하면서 신체 조직에 산소와 영양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양과 상관이 있죠. 물론 성인이 되면서 심장이 커지기 때문에 심박수가 줄어들어도 그 박출량 자체가 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때보다는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심박수는 떨어지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력. 기어다니는 놈들이 3살, 4살 되면 이제 걷고 뛰잖아요. 걷고 뛰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는 애 잡으러 돌아다니고 정신 없는 거고, 그죠? 근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잡아 당겨서 다 엎어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화장품들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 립스틱을 그렇게 왜 애들은 팔까요? 그게 되게 재밌나 봐. 막 여기저기 덕칠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그 5에서 6세에서 근섬유의 직경이 증가합니다. 근섬유의 직경 자체가 증가하면서 근육이 체중의 75%. 이때가 코어근이 진짜 끝내주죠. 얘네 폴댄스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요즘 폴댄스 유행이잖아요, 여자분들한테서. 그런데 이 꼬맹이들은 그 폴댄스를, 그 폴을 원숭이처럼 올라가잖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항상 요맘때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와, 근력이 아주 그 조그만 몸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14세에서 15세에서 근력이 최대라고 하고요. 요것도 이론이 있어요. 20살 정도. 남자는 20살 정도에 최대가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10% 정도 근력이 더 높다. 전 왜 여자애들한테 맞고 컸을까요? 한 명한테 맞아봤어요. 한 명한테. 왜냐면 제가 걔를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그 좋아하면 더 못되게 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공허함 때 못되게 굴었다가 되게 맞았네요. 걔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여보다 남의 유연성이 빠르게 감소한대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여기에 성차가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체구성인데 체지방량, 제지방량의 비율인데 이런 거 그냥 대충만 보시면 돼요. 체지방이 되게 낮죠, 그죠?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태어나서 1년 후에는 이만큼 늘고 막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성인의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가 아니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늘어나는가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 과정에서는 확실히 수가 느는군요. 그 다음엔 사춘기 즈음에 생후 12개월 그리고 사춘기를 전후한 시기에 지방 조직이 급격하게 성장해서 보통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 과정,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애들이 커집니다, 옆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놀리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야, 빵빵해진다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의 문제. 감각의 문제는 시각부터 볼게요. 시각. 영유아 과정에서 다른 감각에 비해서 늦게 발달한대요. 그래서 시각이 늦게 발달하고 실제로 사람을 뿌옇게 본대요. 선명하게 못 보고 목소리로 알아듣는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제 영아들이 얼굴 아니면 얼굴처럼 생긴 거를 추적해서, 그래서 그 얼굴이 움직이는 쪽으로, 다른 손발이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얼굴에 초점을 두고 얼굴을 따라서 고개가 아니면 눈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아들은 생후 1, 2주까지 움직이는 물체에 시선을 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모빌 같은 거 달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소리 나는 모빌들. 동공반사 발생하고요. 발기에 대한 변별은 생후 몇 주 안에 급격히 발달해서 눈부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기엔 물체의 움직임을 식별하고요. 신생아 때도 벌써 물체의 움직임을 봐요. 그래서 눈이 아주 느리지만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생후 2, 3개월 정도에 원근 느끼고 멀고 가깝고 느끼고 그런답니다. 생후 6개월 정도 되면 물체를 완전히 식별하는 능력이 완성돼서, 그래서 뭐 장난감, 뭐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거 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도 아직도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지각, 영화의 시지각의 특성,
복잡한 모양을 더 선호한답니다. 그쪽을 먼저 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빌 같은 거 보면 막 알록달록한 모빌들 그런 것을 달고 그게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 나고 그러는 걸 아이들이 눈으로 따라가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기어 다닐 때 되는 아이는 깊이를 지각하고 두려워해서 조금 깊어지거나 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 요 같은 경우 매트를 요 정도 깔아 놓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안 내려오고 그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채지각. 얘네 색채 구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습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색을 구별하게 되고요. 색에 대한 범주화도 가능해서 범주화가 가능하다는 건 파란색 종류, 빨간색 종류 뭐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대요. 그리고 청각이 사실 더 빨리 발달한답니다. 신생아기엔 소리의 크기라든가 방향 등을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 목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이러면 다 거짓말이라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니까 씩 웃는데 간호사가 그걸 보고 어머 이게 웬일이야 막 거의 그랬었다니까요. 자, 태어난 자궁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청각이 크게, 그 다음에 아동 후기부터 아주 작은 소리의 탐지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동 전기, 중기에는 작은 소리는 그렇게 크게 탐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촉각. 신생아기에 촉각이 이미 발달되어 있어서 이 촉각이 발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발바닥을 긁어봐요. 그럼 발바닥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기에 체온 유지의 반사가 있다는 건 몸을 떨 수 있다는 겁니다. 접촉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접촉을 해요. 그래서 뭔가 닿았고 폭신폭신하고 그러면 좋아하는데 좀 딱딱한 거는 싫어하고 거칠거칠한 거 싫어하고 그런다죠. 그리고 후각과 미각이 발달해서 신생아기의 후각을 통해서 사람을 식별한대요. 익숙한 냄새를 맡나봐요. 네. 그리고 신생아기부터 단맛을 더 좋아한다. 이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단맛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줬는데 단맛을 한번 맛을 들여버리면 다른 걸 안 먹고 뻗대버리잖아요, 이 자식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러지 말으라고 저희는 콜라 먹으면서 애한테는 간장을 이렇게 엄마 아빠는 이런 거 먹어. 그래서 저희는 콜라 먹고 애는 간장 먹이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집사람이 콜라 좋아해서 저는 그런 탄산음료를 먹는 거도 제가 젊었을 때는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상지질증이라는 대사 질환이 유전적으로 있어요.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조금. 근데 이게 걱정이 되니까 전 단 걸 딱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제 아들, 제 딸이 그런 걸 먹을까봐 지 엄마 콜라 먹을 때 간장을 먹이면서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 인지발달. 인지발달의 특징이라는 건 놀이가 중요해요. 이때 많이 놀아주는 거. 그래서 놀아주면서 신체 움직임 같은 것을 학습하고요. 그러면서 인지와 정서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뭐 이런답니다. 그런데 이제 얘 때는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 나죠. 다. 엄마도 나, 아빠도 나. 응? 세상에 유아 독전이에요. 자기만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만 있고 다 나야 라고 생각했던 애가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n분의 1이다 아니면 이 가족 중에 n분의 1이다 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논리가 생기는 거래요. 이성이 생기는 거래요. 근데 유아기에는 아직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인형하고 말하잖아요. 인형, 물활론이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것이라고 봐요. 기르던 개나 고양이하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형하고 말하고 베개하고 말하고 나무하고 말하고 꽃하고 말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얘가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나 봐. 근데 애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를 하면서 이동, 조작, 안정성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빨리 보내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벌써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그러시기도 하던데요. 자, 이때
이때 초기 아동기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요. 상상력 그리고 모방 뭐 이제 저희 아들이 지 사촌들을 포함해서 다 딸인데 얘가 외동아들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은 얘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데 다 여자애들이니까 노래가 없어. 다들 소꿉장난하고 놀잖아요. 공주 옷 입고 어릴 때. 근데 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놀고 싶어. 그러니까 이 여자애들이 얘한테 공주 옷을 입히고 막 얼굴에다가 화장품을 떡지떡지 해놔요. 근데 그걸 할머니들이 되게 끔찍하게 막 왜 그래? 그러니까 못 놀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하고 노냐 하면 자기 강아지 할 거래요. 강아지 할 테니까 강아지를 시켜달라는 거지. 소꿉장난 같은 거 하고 놀 때. 멍멍 이러고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상징과 모방이.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뭐 또 순서로 설명하지는 못하더라. 아직 논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얘는 설명하는 거 제일 진짜 못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의 지속 시간이 아직 짧아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은 좀 짧더라. 후기 아동기 때. 호기심 발달해서 계속 묻죠. 계속. 뭐야? 하루 종일 뭐야야.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인 생각, 자의식 성장해서 레고 같은 거, 레고 장난감 같은 거 사주면 막 이제 그 원래 있는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만들기도 막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인지 능력은 아동기가 끝날 무렵부터 발달한다. 추상적 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물, 얼음이 있다 칩시다. 네? 물. 그리고 뭐 음료수가 있다 치고요. 얼음이 있다 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물의 종류다 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다가 아동기가 끝날 무렵에 이런 것들이 다 물이구나. 그럼 물이라는 단어가 내가 만졌던 그물, 내가 마셨던 그물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뭐구나를 깨닫게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과 운동 발달인데 우리는 스포츠 지도자를 준비하면서 유아 채용론을 공부하니까 이런 건 좀 중요하죠. 지각, 감각, 그리고 인지 같은 것들은 감각과 인지는 운동 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3에서 5세의 유아기에 지각, 운동이 급격히 발달하고 체계적인 지각, 운동 발달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나이 때 아이들을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같은 걸 보내는 거죠. 아니면 또 그 얘네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가동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내죠. 유아기의 운동 발달은 전생에 거쳐서 정서, 추론 등 다른 영역의 발달과 상호 연관성을 가져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저희 아들은 이 당시에 제가 너무 바빴고 학원 강사로 제일 바빴을 때였어 가지고요. 그래서 못 놀아줘 버렸어요. 운동 능력이 좀 덜 발달해 버렸습니다. 근데 지는 좋대요. 자기는 운동 잘해서 뭐 할 거냐요. 자, 이제 여기부터 조금 이만큼 외울 거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각 운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 라고 나올 거예요. 물론 시험 문제는 사람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 사람 이름까지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캐파트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대근육 소근육 운동 단계라고 해요. 대근육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대근육 소근육 운동 단계예요. 운동의 일반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운동의 일반화라고 하면 걷는 동작이 이렇게 걷는 것도 걷는 거고 좀 빨리 걷는 것도 걷는 건데 그런 동작이 하나로 다 완성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자세를 잡고 균형 유지하고 이동하는 그런 기초 운동이 통합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지각 단계. 그래서 대근육 운동에 의해서 탐색 과정에서 얻은 감각 정보 있잖아요. 그걸 지각에 연계시켜서 어느 정도 던졌더니 공이 얼만큼 나가네 뭐 이런 거. 공을 세게 던졌더니 빵 소리가 나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눈과 손에 협응이 발생하고 뭐 이렇게 공 던져주면 잡으려고 하고 뭐 이러는 단계. 지각 운동 단계. 그럼 지각 기능이 발달하면서 운동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각을 통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게 피드백을 하면서 자기의 운동을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단계. 지각 단계, 운동에 의한 정보 도움 없이 지각에 의해서만 환경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 그러면 밀어보고 이래서, 아, 이건 무겁군.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서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계. 지각 개념 단계. 지각 기반 위에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위에서 유사성과 차이를 변별해서 이건 같은 종류, 이건 다른 종류. 뭐 이런 것. 이건 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건 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네. 이거는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는, 바퀴 달린 거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걸 구분하는 단계.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룰이라는 거, 스포츠의 룰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단계겠죠. 이런 단계로 이렇게 발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유아의 정서적 발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서의 발달인데요. 우리는 지금 유소년 체육론, 유아 체육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체의 발달하고 관련 있는 내용들에 초점을 더 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원래 유아 체육론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드린 것 뿐입니다. 자, 우선 아기 때 6개월 이내 일체적 정서라고 하니까 불편하면 울고 좋으면 해죽거리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6개월 넘어가면서부터 얘가 때가 생기죠. 필요하면 우는 척도 해요. 이 자식들 아주.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 조금 불편하면 더우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땀나도 울고 그러죠. 그 다음엔 이때 분노, 공포, 슬픔 같은 정서가 보다 분명해져서 무서운 사람,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 보면 울고 이럽니다. 불 끄면 울기도 하고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울기도 하고 1살에서 3살까지 이때 이제 2차 정서, 자기인식, 나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자극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거나 조절하려는, 그래서 이제 어두운 데 놔두면 밝은 데 나오고 이런 거, 높은 데 앉아 있으면 내려줘 이러기도 하고 그런 거. 3에서 6살 정서 조절 위한 인지적 전략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 표현에 세련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우는 정도가 조절이 되죠. 이때부터. 정서를 감출 수도 있고, 슬픈데 안 슬픈 척 하기도 하고, 화나는데 안 화난 척 하기도 하고, 누가 놀렸는데 괜찮은 척. 그리고 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고. 이런 때. 6살에서 12살. 정서 표출의 규칙성이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옳은 혹은 유능한 데 대한 기준과 결합시켜서 버득버득 우기죠. 버득버득. 제가 보통 이제 4살 정도 아이들부터 가르치거든요. 4살 정도의 아이들. 아니다. 4살이래. 4학년부터. 수업을 너무 많이 했어. 정신이 없네. 네. 4학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얘네들하고 어떤 수업을 하냐면 책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해요. 저는 그때 책을 많이 읽은 애는 절대 벼락치기 공부를 한 아이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전 책 그때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책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읽어서, 그리고 그것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버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경험도 있고 해서 그 아이들을 책을 읽힙니다. 문법 안 가르칩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 아등바등 앉으려고 우기는 거예요. 특히나 여자아이들한테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무조건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뭐가 삐진 척 하다가 화장실 가서 울고 있어요. 제가 잘 안 져주거든요, 논리에서는. 전 논리 훈련시키는 사람이니까. 자, 자기가 항상 옳고 자기가 유능해야 되는데 저한테 진다. 어른인, 그리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공부해온 감이 저 같은 사람한테 얘가 이기겠다고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 전략이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요.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내적이고 외적인 단서를 통합하는 능력이, 그래서 이제 친구 관계가 좋아져요. 이때부터. 친구를 위로할 줄 알고, 선물 주고받을 줄 알고, 뭐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의 정서들을 어떻게 보는가, 뭐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관련 지어서요, 한 번씩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그냥 가볍게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너무 시간 끄시면 안 돼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의 사회성의 발달이에요. 사회적 발달. 자기 개념인데 영세에서 있으면 벌써 나와 남을 이제 환경이라는 것과 자기를 구분하죠. 엄마랑 자기는 구분 잘 안 된대요. 엄마랑 친밀감이 있는 이 사람이랑 나랑 독립된 개체다라는 건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데, 환경, 외부 환경하고 자기는 구분하는 것 같대요. 그 다음에 이제 친한 사람, 낯선 사람 구별하는 거지. 그래서 친한 사람을 선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선호합니다. 되게 이상하게. 그래서 미감이라는 거, 미적 감각이라는 걸 타고 태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그렇게 추측하는 이론들도 있더라고요. 한 살에서 2살에서 자기인식 등장하고요. 범주적 자기 발달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뭘 주겠다는 건지, 화를 내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주겠다는 건지, 자기 이뻐한다는 건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유의한 의미 있는 차원에 따라 타인을 범주화해서 이건 나랑 아주 밀접한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예뻐해 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그룹으로 묶을 수 있게 되죠. 3에서 5세 자기 개념이라는 행동을 강조하고요. 성취했다, 안 했다. 그래서 나 잘했지? 라고 묻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존감. 잘 못했어 라고 하면 삐지고 하는 거죠. 요맘때 보면 이제 요즘 TV에 보는 뭐예요? 끔찍이? 뭐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조금 자기 고집 센 아이들, 걔네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심리 치료해주는 프로그램.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되게 요맘때를 아니에요? 자존감 높은데 성취 안 되면 화내고 물건 집어던지고. 자, 마음의 신념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취의 귀인은 능력의, 자, 글씨가 안 보니까 귀인이라는 게 뭐냐면 원인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성취의 원인을 찾는다라는 건데, 이것은 능력의 증가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건 내가 이제 그전보다 연습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해낸 거야. 뭐 이런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6에서 10세 정도 되면 초등학생 들어가서 한 4, 5학년 됐을 때, 4학년 정도 됐을 때요. 이제 자기 개념의 성격적 특질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뜻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자기 성격을 자기가 규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존감은 학문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에 기초해서 나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 운동 잘하는 사람, 나 친구한테 인기 많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성취기는 능력에 대한 본질적 관점으로 진부한데요. 그 능력이 늘어났어, 아니면 능력을 가졌어. 능력, 이건 내 능력이야. 여기는 능력을 늘어났어. 이렇게 지금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11살 때 또래와의 우정이 자존감에 중요해져요. 11살 정도 됐을 땐 친구가 몇 명이냐. 제가 요즘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생기고 이쁘고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친구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냥 자동적으로 걔네는 그룹이 된대요. 그 걔를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면데 이제 걔랑 그 아이들이 그 그룹 안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요즘은 학급에 학생수가 적잖아요. 뭐 20명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이렇게 소외가 되거나 하는 아이들이 생길까 봐 되게 신경 쓰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엔 자기 개념은 이제 가치 있는 것, 가치, 그리고 옳은 것, 그른 것, 가치는,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상적이 된대요.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라는 건 지배적인 가치, 사회가 요구하는 지배적 가치, 남성, 여성, 뭐 이런 거, 계급, 계층,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잣집, 아니면 나는 남자. 정체성은 이후에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의 성인기에 획득되게 된대요. 정체성은 아직까지 생기진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지인데, 이때 아까 친한 사람, 모르는 사람 구분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의도 파악한다 그랬죠? 3에서 5세 때는요, 타인의 행동과 구체적인 속성들로 인상이라는 것, 인상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인종적인 고정관념, 편견적인 태도가 생겨서 요맘때에 잘못된 편견이 생기는 아이들은 흑인들을 되게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흑인들을.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내 친구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같이 논 애들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는 활동이 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에서 10세. 타인들이 보이는 특질로 인상의 개념을 형성한다. 여기 똑같은 말이 있네요. 요거는 강화된다 정도로. 강화. 그리고 편견적 태도의 강도는 근데 좀 낮아진대요. 편견은 이제 흑인은 무서운 사람, 백인은 백설공주 같은 사람, 아니면 왕자 같은 사람. 걔네들 많이 그러거든요. 그맘때.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식은 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유사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정의 개념을 형성해요. 이때는 같이 노는 애들이 친구인데, 이제는 뭐예요?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감정을 가지는 애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드라마 주인공을 좋아하는 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세 이상이 되면 타인의 성향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기초해서 인상의 개념을 이해해요. 어떤 사람? 그러면 이제 사나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온순한 사람,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편견 태도는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요맘때 꼬맹이들이 뭘 한다고 아파트 사는 사람, 빌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이런 거 구분한다면서요. 그건 부모의 영향이죠. 부모들이 그렇게 애들을 키워놨겠지. 어쨌든 그런 편견들이 강화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리. 이때부터 애들이 의리 찾죠. 의리. 네. 그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나를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우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패거리 져서 예전에는 애들끼리 패싸움하고 다니고 그랬죠. 자, 여기에 약간 외울 거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뭘 외우냐면 사람 이름들을 외우시면 돼요. 발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발달이란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계속 일어나는 연속적인 양적이고 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발달이라고 한대요. 그럼 발달이 뭐야? 신체가 발달해, 정신이 발달해, 인간이 인간으로 발달해 할 때 그 발달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경험주의, 선천주의, 상호작용주의 이렇게 보는데, 경험주의자는 간단해요.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는 거죠. 인간은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경험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신체 능력이 얼만큼 발달하고 지적 능력이 얼마나 발달하는가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선천주의자들은 원래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도 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발달의 정도도 아예 타고 태어난다 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가혹하네요, 아주.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상호작용이다.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적 요인이 각각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복합작용을 한다 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제 줄넘기 많이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싱 체육관에도 꼬맹이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복싱의 기본이 줄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줄넘기가 이제 키를 크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유전이 아니라 후에 경험을 통해서, 운동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신체를 발달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얘는 아버지가 커서, 아빠가 커서 키가 많이 클 거예요 거나 뭐 이런 얘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작아서, 아니면 부모가 작아서 얘는 키가 크고 싶어서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오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상호작용론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겠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발달에 따른 이론인데, 아놀드라는 사람의 성숙주의. 그러면 성숙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숙. 발달하고 성숙은 좀 다르다. 발달은 뭔가 후천적인 영향으로 기능이 좋아지고 있을 때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가지게 되는 질적인 뭔가 무르익음 같은 걸 성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간섭이 없어도 저절로 뭔가 애가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놀드에 따르면 유아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성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아가 발달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 그러면 얘가 성숙해 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은 그 경험, 학습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유전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다. 그래서 발달은 유전적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발달은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거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발달이 뭐냐, 성숙이 뭐냐 이럴 때. 그래서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차라리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은 그러면 환경의 요인을 잘 갖춰주고, 뭐가 되게, 훈련이 잘 이루어지게, 그리고 긍정적인 뭔가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긍정적인 행동이나 뭐가 나타났을 때 보상을 주거나 해서 학습을 촉진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오면 그러면 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주지 않거나 하자. 그러면 이제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이론의 고전적 조건주의 이론, 자극과 반응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조건화 이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유아체육론보다는 심리학 쪽에서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이론들이 좀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조건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 반사를 인간 행동에 적용해서 인간의 행동 또한 조건에 따라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야, 좋은 뭔가 거야, 그러면 그쪽 행동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자극과 반응 이론, 시행착오설이라고 돼요. 자극과 반응. 내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자극이 와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반응이 그 자극에 잘 맞아. 그러면 그 반응을 자꾸 반복해서 강화하는 거고, 이 자극이 맞지 않아. 이 자극에 내가 보인 반응이 실패했어. 그럼 피드백해서 또 다른 반응을 해보고 또 다른 반응을 해보고 이렇게 시행착오하면서 그 자극에 알맞는 반응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고,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데, 발달을 조건화된 자극에 반응한 결과라고 보자는 거예요. 자극 요인이 있는 거지, 자극 요인. 그건 이제 조건화된 자극 요인이 뭐냐 하면 이게 강화예요, 강화. 뭔가 바람직한 일이 있을 때 보상의 형태의 뭐가 있고, 그걸 통해서 조작하자는 거거든요. 누가 조작해? 발달을 촉진시키는 누군가가 조작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보상 같은 걸 주거나 해서 바람직한 어떤 행동 아니면 바람직한 반응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좋은 행동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발달이 일어날 것이다. 자,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훈련, 연습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훈련이나 연습 대신에 행동이란 단어를 쓴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주의, 피아제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유아의 인지발달은 성숙의 과정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다. 성숙하면서도 인지능력이 발달해요. 그죠? 그런데 환경 속에서 계속 뭔가 경험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칼 가지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해서 손이 엉망진창이에요. 손이. 흉터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구를 굉장히 잘 써요. 그때 워낙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손을 다쳐보다 보니까 칼을 어떻게 잡아야 돼, 어떻게 힘을 주면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한 거지. 이렇게 인지 발달, 두뇌가 발달하는 건 성숙의 과정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다. 단순히 외적 자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피드백을 다시 하고 그러면서 변형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발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자, 여기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인지발달 이론에 따라 감각운동기에는 언젠데? 그러면 2살 때까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감각 경험과 움직임을 조화시켜서 환경의 의미를 구성하려 해. 뭐예요? 그래서 뭔가 그 빛이 있어, 뭔가 물건이 있어, 그럼 쫓아가서 잡아보려고 하고, 네, 강아지가 꼬랑지 흔들면 꼬랑지 잡아보려고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전조작기예요. 정말 이제 조작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 조작하기, 바로 앞단계라는 거죠. 전기하동기. 언어와 세계 이미지를 연결해서요. 그래서 뭐 하늘을 파랗다, 그리고 물도 파랗다, 이런 말을 하죠. 꽃이 빨갛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사고를 확대시키고요. 이때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콜라 먹을 때 저는 간장을 내 입에 넣었으니까 얘는 그 검정색 액체는 짠 거, 예, 검정색 액체는 짠 거. 그리고 이제 고추장을 이렇게 몇 번 먹어놨더니 빨간 건 다 매운 거예요. 그래서 수박 안 먹고 토마토 안 먹었었어요. 제가 좀 못했죠. 자, 구체적 조작기 후기하동기인데 11살 때까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맘때 애들이 책을 읽으면 요때는 그냥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도 행복한데 이때는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요놈들이 책을 읽히면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 막 이런 거. 그런 의심을 하죠. 제가 본 아이 중에 제일 이상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자고 있는데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하니까 애가,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깼잖아요. 근데 그걸 읽은 어떤 놈이, 아니 그걸 읽은 한참 후의 나이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 잤는데 입냄새 안 났을까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논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나도 만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외부 세계의 대상을 다양하게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체계가 갖춰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 요맘때 이제 저걸 외웠어요. 그 동물백과. 그래서 동물을 유형별로 막 분류하는 거예요. 네. 종의 단위로, 과의 단위로, 뭐 목의 단위로 막 이렇게 분류하고 외웠었는데 요즘 애들은 요맘때 그걸 하던데요. 지금 이게 여기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섞여 있죠. 아이에 따라서. 그래서 공룡들 분류하고요. 공룡 이름 싹 외우는 아이들 있고요. 자동차 가지고 그러는 아이들도 있죠. 자, 외부의 대상을 다양하게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조직기. 형식을 갖춰서 조직을 정밀하게 하는 때, 청소년 11살 이후에 논리와 추상적 사고가 굉장히 발달하는데, 이때를 잘 보면 몇 살이냐면, 몇 살이에요? 이러면 한 4학년, 5학년, 그죠? 5학년 때죠. 이맘때 책을 많이 읽히는 거,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데,
이맘때에 선행시킨다고 해서 수학 선행하고 있고, 근데 책은 안 읽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제 뭘 읽냐 하면 유튜브를 읽는다고 하는 거지. 뭐 정보를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실질 문맹률 꼴찌예요. 요즘. 원래 이렇게 이걸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걸 발달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이 OECD 국가 실질 문맹률이 꼴찌라는 건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나쁘다는 겁니다. 문맹률이 낮은 걸로는 전 세계 1위권이에요. 문맹률은. 근데 실질 문맹률이라는 거,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꼴찌예요.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 그러면 뭐가 심심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질문이, 네. 젠더 이데올로기, 스포츠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표면화하지만 또 젠더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문장들이 나왔을 때 그 문장을 질문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뭐 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이론인데, 여기서 상호작용은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협동, 이런 걸 통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고 해서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중학교에서 조별과제, 조별로 수행 과제를 해오는 거, 이런 걸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로 묶어줘서 묶음 활동을 많이 권장을 한대요. 초등학교에서도. 이걸 통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라고. 자, 인간의 지식과 사고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 여기서의 주요 개념, 스캐폴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전략이다.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위해서 교사가 유아의 상호작용 중에 도움을 적절히 조절하고요. 일부러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절하는 걸 말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희 이제 달리는 맑은님이라는 분이 현직 체육 교사십니다. 저희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시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무상으로 질의응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임용을 보셨을 때의 그 지식보다 자신의 지식이 더 정밀해지고 계시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같이 책을 하나 더 내기로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은 굉장히 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꼼꼼하게. 그런데 댓글 달아 놓으신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장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다는 건 되게 불친절합니다. 그 불친절한 댓글은 거의 제가 다는 거예요. 대장장이 아이디로 댓글을 다는 게 저만은 아닌데, 불친절한 건 다 저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상호작용 중요합니다만, 도움을 적절하게 줘야 될 때는 주지만, 혼자 하셔야 될 때는 혼자 해라. 그래서 아주 뭐 단순한 단어 있잖아요. 아까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단어는 전 대답도 안 해요. 그건 직접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나오면 다른 용어들 있거든요. 막 다른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뭐뭐 이데올로기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알게 되시라 해서 저는 불친절하죠. 그렇게 보면 저는 스캐폴딩이 유용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자, 정보 처리 이론이 있는데 사고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이 심리학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이론입니다. 발달이 뭐냐? 인간이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요. 자신의 사고 과정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봤어. 그래서 그 환경과의 조건을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보고, 그 행동의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이러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해 가더라 라는 거죠. 정보 처리 이론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론들이 피아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피아제는 아까 발달을 단계로 나눴는데요. 이 이론은 단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쭉 연속되는 과정이다 라고 봤다는 거.
그 점이 다른 겁니다.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이건 이제 정신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량한 사람이 갑자기 불끈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면 그건 속에 악귀가 씌었다. 응? 병이 생겼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그 성적 욕망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일 같은 것들도 그것도 뭔가 질병의 상태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게 원래 이 사람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거다라고 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첫 이론가가 프로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다음에 융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의 이론을 이어받아서 더 확장, 발전시키죠.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프로이드하고 융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은.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지만 더하기 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 세 개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초와는 뭐야? 원초는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능. 원래 타고 태어난 욕망들이 있잖아요.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것들. 거의 육체적 감각과 관련 있는 그런 욕구를 담당하는 영역이 이드 원초와, 그리고 자아라는 건요. 자아라는 건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먹고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이러면 잡혀가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사회활동 속에서 라고 해도 되는데, 그 속에서 바로 이런 욕망들, 이런 욕구들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갈등을 좀 완화하거나 타협하려고 하면서 생기는 그런 자아, 그걸 에고라고 해요. 에고. 원초화에서 발생한다고 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라는 거라면 초자아라는 게 있어요. 슈퍼에고. 그러니까 뛰어넘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거나 옳고 그름, 그냥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가 아니라 이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라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아가 있는데, 그게 초자아라는 거래요. 슈퍼에고. 자,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거의 융이라는 사람이 이걸 완성해요. 이런 이론은,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발달 단계, 이건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설명 안 드리는 거고요. 그냥 프로이트가 봤던 인간의 발달 단계예요. 그리고 프로이드는 거의 모든 걸요, 성적 욕망하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이 배터리를 좀 확인하고요. 네,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가락을 빨아먹는 빠른 것들이라든가 뭐 등등등,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뭔가 성적 욕구가 숨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유소년 채용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사회 발달. 아까는 그냥 심리를 설명한다라면 이제 사회까지, 사회라는 요인을 고려해서,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발전시킨 거고요. 인간의 발달을 사회 요인하고 인간관계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외워주세요. 심리발달 이론도. 이것도 자주 거론되는 이론이에요. 이런 유소년 채용론에선. 이 시험 문제도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사회적 요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보자는 건데 1단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단계. 그래서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 그런 엄마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엄마를 신뢰하게 되면 이제 그게 나중에 성장해서도 사회적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잘 보이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안타깝게도, 모든 부모가 다 부모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불신감이 형성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성과 수치는 부끄러움, 회의,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유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 아우, 이때 진짜 내가 할 거야. 이거 아주 정말 내가 할 거야. 야야야, 바빠 빨리 가자. 이리 와. 싫어, 내가 할 거야. 그러다 안 하면 신경질 나고 버리고 울고 그런 단계죠. 자율성이 발달합니다. 대소변의 통제가 가능하고요. 근육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자기 발로 서서 걷고요.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막 애가 아직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아이라면 얘가 언제 걸어 막 이러시겠지만 지금이 행복하신 거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애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애의 세계가 확 넓어지는 거고 어른의 세계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멀쩡한 물건이 하나도 안 남아날 거야. 자, 사회적 기대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면 똥 싸면 오줌 싸면 부끄러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맘때. 그리고 이제 뭔가 잘 보이고 해내고 싶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데 실패하면 울어요. 부끄러워서. 요맘때 벌써 그래요. 3살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주도성, 죄의식. 자, 목표,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고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이 세운 목표나 계획을 실천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이맘때부터 막 좀 복잡한 퍼즐 같은 거 해달라는, 사달라고 쪼르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레고 많이 맞추더라고요. 요때. 그리고 이제 또래의 판단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데 뭐냐면 또래가 이제 우리 편 나랑 같이 놀아 이런 것들. 그래서 얘가 나를 껴줬느냐 안 껴줬느냐, 그리고 얘가 나랑 같이 잘 노느냐 안 노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토닥토닥 싸움도 나고 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6살에서 12살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이라서 욕심 많은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애를 좀 많이 공부를 시키죠. 그죠?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고 부지런히 따라가는 아이는 새벽 1시에 자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 나이에. 그런데 그거 못 따라가고 이제 선행하는 아이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자아 성장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초적인 인지기술이라든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요. 그래서 요맘때의 대화, 토론, 교과서 편제를 보면요. 국어 교과서에서 이때 이제 말하기, 대화, 토론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인지기술, 사회적 대화의 기술 같은 거 가르치죠. 더 넓은 범위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술을 배우고 숙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만 얘기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중을 대상으로,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기술, 이런 것도 배우죠. 그 다음에 5단계 정체감, 역할, 혼미라는 건데 이제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때고 사춘기 초기죠. 사춘기 시기죠. 사춘기 시기. 미쳐 돌아가는 질풍노도라고도 하고 중이병이라고도 하는 그때가 시작되고 끝나는 무렵입니다. 신체 발달은 급격히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제 공부해. 너 뭐 하는 거야? 너 커서 뭐 될래? 저는 이제 학원 강사니까 당연히 애가 오면 너 커서 뭐 될래라고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잡아주고 지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해요. 그럴 만도 한 게 저도 그 나이 땐 그냥 막연하게 나는 커서 그림 그려야지라고 생각했지 내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림을 그리게 될까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회적 압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그것들이 잘 안 맞아서 맨날 부모하고 투닥거리고 있고 지는 좀 오늘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는 하지 말래고 그러는 때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초기 친밀감, 고립감 배우자 선택하거나 직업을 갖게 되거나 뭐 이런 진짜 좀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오타쿠라고도 하고 이제 그 자발적 은둔 외톨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게 나타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에 들어가면 직업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가, 그리고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기. 그래서 이때는 타인이나 사회적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 내 가족,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 이것에 대한 이기적인 목적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단계, 자아가 통합되고 절망을 느끼는 시기, 노년기래요. 이 사람, 아이고야.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서 보는 거예요. 노년기를 절망기라고 보는 건. 자, 노년기에 해당하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고요. 체력은 빠져, 직업에선 은퇴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됐어. 친구나 배우자들이 죽어. 그러면 난 뭐지? 나는 왜 살았지? 뭘 위해 살았지? 내가 해놓은 건 뭐지? 이런 걸 자꾸 이제 회의하게 되는 단계고요. 그런데 만약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라고 자평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건 그러면 자아의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됐죠? 이게 이제 이 심리사회발달 이론이고요. 시험 문제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단계는 뭐라고 봐야 될까? 라는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인간의 발달에 관한 내용들은 주로 심리학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보는데 그 심리학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스포츠 심리학 아니면 운동 심리학 이런 식으로 다시 뭔가의 소과목, 소학문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그 영역인데, 자, 그 영역에서 주로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지금 이게 유소년 채용론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 심리학 같은 걸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가 좀 쉬울 텐데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본주의 이론이라고 발표하기도 하고요. 욕구의 위계 이론, 욕구 단계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람의 욕구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욕구의 단계가 달라져. 처음에 이제 생리적 욕구, 아까 다른 이론들에서 이런 말을 하죠. 본능적인 것,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것이 만족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는 시기가 있다 그러죠. 거기가 여기에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부모 옆에 꼭 이렇게 손잡고 있어야 돼. 어디 나갈 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라는 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가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 그래서 친구 사귀러 나갈래? 뭐 이런 거. 제가 사실 여기가 발달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 성향 자체가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막 이 목소리가 여러 개가 들리면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었고요. 전 두통 생겨요, 진짜로. 게다가 이제 우리 형님들이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제가 저희 집안에 공부 제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너는 나가지 말고 공부나 해. 넌 놀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런 때문에 제가 집안에 갇혀 있어서 친구 관계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답니다. 사회적 욕구가 실현이 안 된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직도 뭐 사람을 사귀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연락해주는 사람들은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데 제가 먼저 막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오늘 볼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욕구가 크게 발달하진 않은 거예요. 존경의 욕구
자꾸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업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 어느 단계인지 아시겠죠? 제 나이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해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내가 나를 완성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나야. 근데 내가 그런 걸 해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단계의 욕구. 이렇게 욕구의 단계에는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이게 낮은 거. 그렇게 말하는 게 매슬로우의 단계,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그럼 이제 반두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두라라고도 하고 반두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사회학습,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롤 모델을 가진다는 거예요. 응? 더 좋은 뭔가를 보고 그 좋은 뭔가를 흉내내는데 그걸 모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우리는 사회인으로 학습되어 가더라.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학습의 유형은 관찰도 있어요. 그냥 지켜만 볼 수도 있어요. 네. 지켜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켜본 후에 따라하면 그걸 모방이라고 합니다. 네. 지켜만 보면서도 학습이 돼요. 따라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난 저건 안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응? 난 저건 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럴 땐 저래야 되겠다. 저는 말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적절하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촌 형수가 그런 편이에요. 제 사촌 형이, 물론 이제 장난반, 진짜 반이지만 곱게 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두를 자기 부인한테 깎아달라고 한대요. 자두 요만하고. 그거 깎아지지도 않는데 껍질 벗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큰 집이라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데 저희 집에 와서 그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수가 깎아줘요. 예쁘게 깎아주면서 시어머니라는, 저한테는 이제 작은 어머니인데 그 시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아들을 얼마나 곱게 키우셨길래 자두를 껍질을 못 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항의인지 비판인지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전혀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그분이, 아 미안해 그래도 네가 잘해서 이쁘다. 둘이 관계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아 나도 다음엔 저래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학습을 하잖아요. 저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가치관 같은 것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방을 통해서도 학습이 되고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뭐 그러는 겁니다. 겔라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젤라휴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찾아보면 겔라휴라고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겔라휴라는 사람의 운동발달 모형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벤두라는 그냥 학습의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겔라휴의 운동기술의 발달,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뭔데? 유소년 체육론이잖아요. 그죠? 운동과 관련한 것을 선별해서 좀 많이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에 따르면 운동기술의 발달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1차원적인 분류가 있을 수 있대요. 1차원적인 분류. 그래서 이제 운동기술이 뭔데? 라고 하면 대근기술하고 소근기술로 나눌 수 있어요. 대근, 그러면 큰 근육. 달리고, 뛰고, 던지고 하는. 그리고 이제 작은 근육, 소근육, 더 섬세하고 세밀한 것들 있잖아요. 조작하는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움직임이 연속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불연속, 그리고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하면 동작이 시작과 끝으로 나뉘는, 예를 들면 던지기, 뭐 공을 차고, 그리고 넓이뛰기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연속되는 것들은 농구공 드리블하기, 잠긴 문을 열고 뭐 이러는 거. 그리고 이제 자전거 페달 밟기 같은 것들도 시작하고 끝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수영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연속 운동들이 있고요. 아마
이렇게 발달한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 환경에 따라 개방형. 개방형은 변하는 환경에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동작 수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조건이 달라져요. 복싱이나 레슬링이 그러잖아요. 복싱 보세요. 복싱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샌드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계속 저를 속이면서 치러 들어올 거고, 어떨 때는 각을 뺏으려고 이쪽으로 올 거고, 그러면 저도 돌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 조건에 맞춰서 제가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운동 기술이 있어요. 그걸 개방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건 폐쇄형 기술인데 안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골프의 퍼팅 같은 거. 왜 골프의 드라이버로 치는 경우는 아니냐면, 이 경우에는 바람이라든가 등등이 변하기 때문에 걔는 빼고 퍼팅, 양궁, 바람 없는 상황에서의 양궁이나 사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폐쇄형 운동 기술이에요. 이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발달하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발달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런 운동 기술이나 이런 운동 기술을 선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과제, 그리고 이동 과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조작 과제. 안정 과제라는 건 균형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앉고 서고 하는 거. 이동 과제는 움직여야 돼요. 공간이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운동을 하는 움직임을 가지는 거겠죠. 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1차원적 분류고, 2차원적 분류. 2차원적 분류에서는 움직임이 안정적이냐, 아니면 이동의 특성을 가지냐, 아니면 조작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요. 반사 움직임, 초보적인데, 기본적인데, 그리고 전문적인데, 이런 식으로 나눠요.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이건 쉬워요. 여기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 유소년들을 애기 때부터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기 때는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반사만 하는 거지 뭐, 그죠? 반사만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직립, 아니면 목 자세, 목 바로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몸통 자세, 몸통 바로 잡는 거, 이런 정도 하는 거고, 기어가는 거 반사요. 그리고 걷기 반사, 수영 반사, 뭐 이런 거. 물에 넣으면요, 애기들이 신기해요. 애기들 물에 넣으면 수영해요. 지가 저어요. 그리고 숨도 참아요. 숨도. 애기들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애도 애기 때 물에 넣어봤는데 숨을 참더라고요. 그 일부러 넣은 건 아니고 놀다가 어떻게 물에 빠뜨렸는데, 저는 풍 빠뜨리고 아이쿠 그리고 이렇게 들었는데 막 주변에서 막 놀라고 뭐 아빠가 저래 놀래지도 않아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물 안 먹었던데요? 숨으니까 이러고 있던데. 자, 그런 반사가 있고요.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 이렇게 팍 반사, 그리고 당김 반사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이렇게 감죠. 그래서 지쪽으로 가져가죠. 그런 반사 움직임 단계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초보 움직임. 머리와 목을 제어하고 지지 없이 앉고 서고 기고, 그러다가 이제 직립해서 걷고 내밀고 잡고 막 놓고, 손 내밀고 잡고, 뭐 이제 잡았던 거 놓고 다른 거 잡고 막 이러고, 그러다 이제 한 발로 균형 잡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걷고 달리고, 그리고 던지고 잡고, 점점점 이렇게 된대요. 이건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인. 이건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책만 읽어드리고 있는 것으로서 이걸 제가 왜 하나 싶은데요.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잠깐 볼게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한 김에 계속 가죠, 뭐. 자, 운동 능력의 유형과 발달이라는 것이 아까 있었잖아요. 갤라휴라는 사람의 이론에 따라서 그 이론을 거의 이 유소년 체육론 아니면 이제 심리학에서 운동 행동의 발달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에서 그대로 거의 차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기능 능력의 유형은 안정성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성 운동이 있고, 조작 운동이 있는데, 이런 순서로 발달하더라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앉기와 서기를 위한 전 단계로서 안정성 운동이에요. 자세 조절해요. 머리 조절, 몸통 조절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뭐 자꾸 이렇게 자꾸 기어 올라가서 서려고 하죠. 그죠? 머리가 막 이런데 얘는 머리가 크고 무거우니까 막 이런데 균형 다시 잡고 뭐 이런 거. 이동, 이제 걷고 달리고 뛰고 이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엄마가 살이 빠지죠. 애 잡으러 다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 운동. 던지고 치고 때리기와 같은 힘을 가해서 사물을 조작하거나, 그러면 이때는 이제 유소년 스포츠 클럽 같은 데 보내시면 되는 거죠. 요때.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작 운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죠. 그래서 스포츠 지도사를 따로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운동 능력의 발달 단계, 동적 평형. 무게 중심이 이동할 때, 즉 움직이는 동안에 평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정적 평형인데 한 자리에 서거나 앉은 자리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 그 다음에 축성 평형, 축의 성향을 가진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몸을 굽히거나, 몸을 굽힌다는 게 이 축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굽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축을 두고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축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몸을 돌리거나, 이런 식의 행위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평형성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엔 운동 능력과 관련한 유아기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보면, 자, 여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숫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하고 좀 많이 다르죠. 5세 때에 이미 인간은 성인 뇌의 중량의 85% 정도의 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뇌 기능을 다 쓰고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이제 뇌 기능을 다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뇌 기능이 그러면 다 쓰면 얼만큼인데는 아무도 모른대요. 응?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 기능의 뭐 몇 퍼센트밖에 못 쓰고 그랬다더라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이지 사람의 뇌 능력이 얼만큼인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계의 기능은 1세 때 심장 중량이 20살짜리의 20%, 5살이 되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고요. 아이들이 맥박수가 100에서 120회 정도인데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한 150개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혈액순환은 심장의 펌프 작용의 횟수에 의존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 시 맥박수가 높아서 운동에 대한 적응 능력은 성인보다 낮고, 그리고 유아의 맥박수는 나이가 듦에 따라서 낮아지고요. 그런데 되게 불안정하대요. 맥박수가, 저희 아들은 맥박수가 낮아지는데 한참 걸렸어요. 아직도 좀 높아요. 자, 호흡기 기능. 3세 무렵까지 폐 중량이 급속하게 막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포의 수가 증가하는 거지. 호흡수가 분당 25에서 30회 정도. 유아기는 안정 시에도 최대 호흡수의 40에서 60%를 사용한다는 건 얕은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숨이 깊은 숨을 쉬면서 호흡수가 줄죠. 그런데 유아의 경우에 운동에 의한 산소 흡입의 증가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산소 소비의 증가가 적다는 건 운동을 하지만 성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근기능, 운동 성취에 필요한 정도의 근력은 유아기에 충분히 발달해요. 그래서 유아기 애들이 지 몸 하나는 잘 건사하잖아요. 막 매달리고 불안하게. 제 조카 녀석들 중에 창틀에 매달리는 애가 있었어요. 진짜 걔네 보고 있으면 두통약 먹어야 돼요. 창틀에 매달리니까. 여자애들인데. 자, 운동 성취에 필요한 정도의 근력은 유아기에 충분히 발달한대요. 그 다음에 급속한 발육을 위한 에너지 소비로 유아기의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몸이 뜨끈뜨끈하잖아요.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쓰고 ATP를 만들어 쓰고, 나머지는 열로 변해요. 40% 정도만 ATP로 변하고 나머지 60%는 열로 변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큰 애들은요, 몸이 뜨끈뜨끈하고, 얘네는 찬물에 들어가도 멀쩡하잖아요. 전 막 뼈까지 시린데. 산소 소비가 큰 뇌조직이 신체에 비해서 크고 급속히 발육 중이더라. 기초대사량이 크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의 건강과 운동이에요. 유아기의 건강.
유하게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하죠. 로마 시대 때요, 로마 군인들의 평균 신장이 150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유럽인이 된 거잖아요. 평균 신장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평균 신장이 커져버린 걸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평균 신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영양 섭취. 유아기 때, 성장기 유아의 영양 섭취가 예전엔 나빴고 지금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유아기 때는 위가 작으니까 음식을 자주 먹여야 되는 거죠. 한 하루에 몇 번 먹이더라? 한 6번 먹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자애의 기초대사량이 여자애들보다 크다. 남자애들이 활동량이 훨씬 더 크죠.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조카 애들 창틀에 매달린다는 애들 아파트 창틀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아파트 창틀에 매달리는데 저는 그게 되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야단을 썼는데 외할머니라는 양반이 왜 애를 야단치냐고, 뭐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노터치, 무관심. 자, 장기적 영양 부족, 그리고 영양 과잉은 유아들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으로 작용해서 뭐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특정 질병의 발생 조건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잠을 많이 자죠. 그죠? 하루 6시간 수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더 많이 재워야 한다는 거고, 그런데 얘네가 자다 깨다 하죠. 얘네는 한꺼번에 쫙 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수면의 주기는 평균적으로 약 90분 정도. 자다 깨서 울고, 그럼 기저귀 갈고, 몸 먹이고, 자다 깨다 울고, 기저귀 갈고. 엄마가 아주 죽어나는 거죠. 수면이 몸의 생리적 기능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충분히 재워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 또한 평균적으로 요때 많이 분비가 돼서 요때는 반드시 재워라, 뭐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성장 속도를 감속시키는 요인이 된대요. 질병과 기후가. 질병이 없으면 가속되는 거고, 질병이 있으면 저하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양식이라든가 영양 섭취 환경에서의 차이를 발생시키기도 하더라. 질병과 기후가. 저는 초등학교 때 몸이 되게 약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조금 해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님을 좀 미워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상당히 똑같이 생겼어요.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약하고 작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미워요. 예뻐하진 않았대요. 미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는 저를 한 번도 안아보질 않았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몰라요, 그거. 저희 어머님의 기억으로 이렇게 각색된 얘기라 진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성장하고 나선 할머니하고 관계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자, 유아기의 운동. 불수의 운동에서 수의 운동. 불수의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일부러 자기가 마음대로 조작하지 않는 운동들인 거예요. 반사 운동들이겠죠. 이런 운동에서 수의적 운동으로 발달하는 거고, 그리고 운동이 뼈의 강화나 근육의 발달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면 뼈가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지방 축적을 억제할 수 있어요. 얘네는 기초대사량이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발발발 거린다면서요. 어떤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한테 만보기를 채워놨는데, 성인은 만보기에서 뭐 만보 채우는 거 너무 어려운데 얘는 하루 종일 유치원에 채워놨는데 하루 종일 만보 채웠다는데요. 그 꼬맹이가 언제 그렇게 뛰어났을까요? 다리가 짧아서 그럴까? 빠바박 가느라고. 자, 특정 스포츠는 아동 신체의 특정 관절을 과사용해서 골절 혹은 성장판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건 이제 유아기의 얘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야구 선수들한테 커브볼을 못 던지게 한대요. 이런 관절들의 손상이 갈까봐. 자, 어쨌든 유아기 때도 조심하라 라는 얘기네요. 유아운동 권장 지침. 네. 얘네는 중고강도 운동을, 중고강도의 운동을 주당 7회, 60배 이상. 애를
죽이라는 얘기인데 우린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해야 이제 운동 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중고강도라고 하니까 만만해 보이는데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애랑 한번 놀잖아요. 그날 어른들은 몸살 나죠. 제가 제일 무서웠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친정 갔다 올게 애 좀 봐줘였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 걔랑 막 놀려면, 걔네들이랑 놀려면. 자, 중등강도의 수준을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하라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론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죠? 여기는 주 7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주 3회라고 하고 막 이론마다 좀 달라요. 그 권장 지침들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좋아요. 좋아요. 미국에 어떤 기구가 있는데 어떤 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구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뭐 교육을 하자라는 기구예요. 이 기구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론마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 5세 이하의 유아들은 매일 1시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게 해라. 만 5세에서 11세에는 중등 강도의 격렬한 운동을 매일 60분 이상 하라. 우린 이러면 죽는데 매일 하면. 자, 이제 캐나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을 신체 활동을 실시하게 하라.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또래 유아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이런 데서는 이런 운동을 시켜주잖아요. 하루 9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약 5개월 이상을 실행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저희 집 뒤에 가벼운 산책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로 산책을 옵니다. 산책을. 그러면 이제 저는 낮에 출근하니까 그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어떨 땐 내려오는 것도 보는데 애들은 신나게 올라가고 신나게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멀쩡했던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내려올 때는 이러면서 내려오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힘이 들어가고. 자, 90분의 신체 활동은 중등 강도 60분, 그 중등 강도 60분, 그리고 격렬한 활동 30분을 포함해라. 뭐 이런데, 그러니까 약간 90분 정도는 운동을 반드시 하라라는 거네요. 적어도 30분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지구력, 유연성, 근력운동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포함시켜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유아의 신체 운동의 진짜 목표는 감각 키우자. 그리고 자기 몸을 긍정적으로 자기 효능감 같은 거 강화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키워주자. 신체 활동을 즐겁게 참여하게 하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캐나다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서 평균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는가. 미국은 1시간 정도고 여기는 한 90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중등 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권장한다. 네, 조금 어른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고생스럽지 않을까 싶지만 애들한테는 그게 좋다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내용과 목표라는 겁니다. 연령별 내용과 목표. 2살짜리 아이들, 만 2살이에요. 이제는 한국 나이 안 세기로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3살이라고 불렸던 걔네들, 만 2세는 운동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감각 자극에 반응하게 하기, 감각기관으로 탐색하게 하기, 신체 탐색하게 하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노래 있는데, 엄지 어디 있어, 엄지 어디 있어, 뭐 엄지 여기 있어, 검지 어디 있어, 막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 개수 세고, 손가락 이름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자극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들 조절하고 협응력 기르고 균형하고 그리고 이동운동, 비이동운동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몸 움직이는 걸 즐기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신체 활동을 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큰 공 가지고 놀고 공 굴리고 뭐 이런 것들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만 2살쯤 되었을 때는 역시 감각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요. 감각기관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만 2세 미만이나 2세나 거의 유사해요. 거의. 발달의 단계가 그렇고요. 신체 활동에 참여시키고 기구 이용하게 하고 안전하게. 요때부터 이제 애들이 부산하게 뛰기 시작하니까 안전 문제가 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3세쯤 됐을 때, 5세쯤 됐을 때, 우와! 나 친정 갔다 올게. 애들 좀 봐줘. 우와! 진짜. 자, 감각 능력 기르고 감각기관 활용하고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건 목표가 동일한데, 그리고 이런 것도 동일한데요.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요. 여러 기구들을 얘네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얘네를 그 아파트에 놀이터 같은 데 데리고 가면 요거 하다가 금방 전리 퍽 뛰고 퍽 뛰고 뻐벅 뛰고 그러다 딴 놈하고 부딪혀서 쓰러져 있고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기구를 이용하는데 안전하게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건 없었고요.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걸로 정리해드려야 되겠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들만. 일단 앞부분 막 유아가 어떻게 뭐 이런 사회적으로 발달하는지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지는 가볍게 한 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서적 발달 같은 건.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유소년 채용론을 공부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신체 활동에 초점을 두어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여기를 공부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점은 여기에 두어주세요. 여기에 운동의 발달 부분. 네, 운동의 발달을 어떻게 보는가 라는 거. 그리고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놀드라는 사람의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이론들, 네. 이런 이론이 어떻게 다른가 공부하시고, 그리고 피아제라는 사람의 이론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유아체육론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론도 좀 말 좀 들어라. 피아제의 이론들은 그냥 깡으로 외우세요. 깡으로. 그리고 상호작용 이론 혹시 모르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스캐폴딩이라는 개념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은 시험 문제 나올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유아체육론하고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심리사회 발달 이론, 심리사회 발달 이론, 이거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슬로우의 단계 이론, 욕구 단계 이론, 이거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많이 중요해요. 사람 이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갤라위의 이론도 심리학에서는 많이 중요하게 다뤄요. 그런데 갤라후의 이론이 지금 보면 그 운동 발달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중요하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상식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뭐 운동 권장 지침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있고 이런 이론을 가지고 조합했을 때 이런 정도의 운동이 권장된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내면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미국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6일 외우세요. 그 다음엔 얘는 너무 지 멋대로 움직여요. 제가 못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별 운동학습의 목표들을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강이 다 끝난 거예요. 유아체육론은 크게 강을 2개만 실어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뒤에 부분, 3개를 실어놨는데 뒤에 있는 2개의 강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뭐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뭐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무엇에 초점을 두면서 만드는 게 좋을까 정도의 문제여서 정말 공부하는데 한 1시간도 안 걸리실 겁니다. 이 뒤에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집중해서 1강을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쉬고
나머지 2강, 3강만 한꺼번에 그냥 쭉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